이번 차시는 1990년대 한국 경제의 특징 또는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개방화 및 자유화의 가속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산업화 전략이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른 개방화와 자유화 정책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범위나 수준에서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 속도 역시 점진적이었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수입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공산품의 경우 상당수 품목이 수입선 다변화의 수준에서 나타났고,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 정책 방향성 자체가 경쟁력 있는 공산품부터 자유화나 개방화를 실시하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뒤로 늦추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방화 및 자유화에 대한 정책 자체가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면서 전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점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트 및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즉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 앞에 약자를 따서 GATT, GATT, 이 GATT가 체결이 됩니다. GATT는 전 세계 모든 무역 규제를 철폐하거나 줄여서 자유무역 체제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단일 경제 블록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GATT 협정문을 기준으로 국가 간 협상인 라운드를 통해 무역 전반에 관해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무역 제재를 형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니고 말 그대로 협정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경우 1986년 9월부터 협상이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타결은 한참이 지난 1994년 모로코에서 합의가 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가트 체제는 1995년 WTO 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 즉 국제무역기구의 약자로 국제기구인 만큼 가트보다 더 구속력이 있는 형태입니다. 가트 체제에서는 라운드라는 명칭을 썼지만 WTO 체제에서는 개발 아젠다 혹은 아젠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당시 김영삼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대비하면서 여러 정책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까지는 농산물은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농산물 개방이 의제에 포함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농산물 문제와 함께 금융 및 서비스 산업 등에서도 개방이 예상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영삼 정부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게 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인 1994년 세계화가 선언되었고, 세계화는 정부의 가장 큰 국정 지표가 됩니다. 당시 정부는 세계 경제가 하나의 시장 경제 체제로 급속히 통합되어가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제도 적극적인 개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가능한 줄이고 시장의 기능은 가능한 활성화하는 소위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원칙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정부 개입이 많고 이것이 경제 발전의 장애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가능한 축소하여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발 전략을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중심으로 개발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개방 및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관세율에 대한 대폭적인 조치가 가해집니다. 1988년 있었던 관세 개혁에 따라 평균적인 관세율이 18.1%였으나 1994년에는 평균 관세율이 7.9%로 낮아지게 됩니다. 공산품의 관세율은 16.9%에서 6.2%로 떨어지고 농산물은 25.2%의 관세율에서 16.6%로 낮아지게 됩니다. 수입선 다변화를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했었는데 이를 점차적으로 완화하여 1999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게 됩니다. 다만 쌀의 경우에는 관세와 관련하여 10년간의 유예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서비스 산업의 변화는 직접 투자 개방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1992년에 신고제로 전환이 되었고 1996년 OECD 가입 이후부터 개방의 폭이 더욱 확대됩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전면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제한 품목의 경우 1995년 말 195개 품목에서 1997년 말 52개 품목으로 축소가 됩니다. 금융산업 부분에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됩니다. 금융 및 자본시장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대비하여 1993년 제3단계 금융 자율화 및 시장 개방 계획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는 자율화와 개방화 조치가 진행됩니다. 우선 1993년 실시된 금융실명제를 통해 차명 및 무기명 거래를 금지하였고 금리를 자유화하는 한편 자금 운용의 자율성과 경영 자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인사, 조직, 예산 결정과 같은 금융기관의 내부 경영에 대해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게 됩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해외 금융기관의 외환증권 발행에 대해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발행 요건을 완화시키고 발행 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주식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채권 투자 규제도 완화를 하게 됩니다. 국내 금융기관도 해외 진출 및 국제 금융을 취급할 수 있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94년에서 1996년 사이 국내 은행들이 28개의 해외 지점을 개설하기도 합니다. 특히 정부는 OECD 가입을 위한 자본 및 외환거래 자유화를 대폭 허용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비금융기관의 단기 외화 차입을 자유화하게 됩니다. 장기 자본 도입은 강력히 규제하면서도 단기 자본 도입만 허용한 데다 국내외의 금리 차이로 인해 외화 차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 외채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96년 말이 되면 대량의 외국 자본이 국내 주식시장과 은행에 진입한 상태가 됩니다. 총 외채에서 단기 외채 비율이 1994년 42%였으나 1996년 말에는 48%로 올랐고 1997년에는 222%로 급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증한 단기 자본이 장기 사업에 이용되었고 동남아의 금융 위기가 나타나면서 이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결국 단기 외환 차입의 급증은 한국이 외환 위기를 맞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번 자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